일단 오늘은 평가 방법론에 대한 내용이고요. 뭐 아시겠지만 이제 네, AI 그 LLM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때 이 평가를 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죠. 왜냐면 일반적인 머신러닝처럼 정답이 딱 떨어지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성 모델을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던가 생성 모델을 사용할 때는 여러 가지 평가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네, 오늘은 이제 그런 어려움이 어떤 것들이고, 그래서 평가하는데 평가를 하려면 좀 지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지표는 어떤 것들을 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요 부분이 이제 그 전처리 프리 트레이닝 쪽에 평가용 지표고요. 그 다음에 수처리 이후의 평가는 뭐 요쪽에서 하죠. 요쪽에서 하고, 좀 아니면 뭐 AI를 평가자로 쓰는 경우. 그래서 그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모델을 어떻게 선택을 하는가. 선택을 하려면 소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소팅을 하는 방법 얘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이 너무 많아서 한번 정표로 정리를 해봤어요. 잠깐만요. 이거를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하시죠. 자, 일단은 AI 평가가 왜 필요하냐? 일단 그 생성형 AI 관련돼서 사용량이 엄청 증가하고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은 이게 헐루시네이션이라던가 그 아웃풋의 그 신뢰성, 확률적인 성질에 의해서 신뢰성 문제가 발생하죠. 확률적이라는 게 결국에는 예를 들어 사실 챕터 2에서 우리가 다뤘었는데 챕터 2에서 나왔는데 이 언어 모델이라는 게 조건부 확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생성된 텍스트 기반으로 조건부 확률로 그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예측을 할 때 이제 확률 기반으로 예측을 하고 확률 기반이라는 게 예를 들어 선택지가 A, B, C가 있는데 각각 확률이 뭐 30%, 30%, 뭐 40%라고 하면 그 선택을 뭐 10번을 했을 때, 뭐 1000번을 했을 때, 300번, 300번, 400번이 나오는 이런 식의 확률적인 행동을 보이잖아요. 따라서 이게 모델이 뭔가를 예측할 때, 다음 토큰을 예측할 때 반드시 어떻게 딱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보시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잖아요. LLM이 만들어낸 말들이 사실 이제 막 거짓말이 나오고 할루시네이션이 나온다. 따라서 이제 품질 관리를 제대로 똑바로 안 하면은 서비스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가장 근데 문제도 평가 쉽지 않다는 거고요. 하여튼 평가를 잘 해야 이런 실패의 위험도 완화하고 또 이제 단순히 이게 어떤 그 목표로 하는 어떤 그 결과물이 나오느냐 아니냐를 뛰어넘어서 이게 또 어떤 새로운 결과물 얼마만큼 사용자의 그 새로운 예측하지 못한 그런 것도 나오는가, 그러니까 새로운 결과가 나오게 하는가도 사실은 또 평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사용자의 만족감, 사용자의 그 어떤 그 어떤 그 서비스를 쓰는 데 있어서의 만족을 시키는가에 가깝기 때문에 이게 더 평가가 어려워지는 거죠. 여튼 그래서 이제 이 장의 주요 내용은 다양한 평가 방법하고 한계를 분석하고 언어 모델의 평가 지표를 소개를 드릴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전처리 프리트레이닝의 결과물에 대해서 뭐 교차 엔트로피라던가 당혹도라던가 요거 말고 하나 두 개 더 있죠. 예, 뭐 BPB BP C였나? 여튼 뭐 두 개 더 있고 그리고 자동 평가 AI 심판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선 해석 모델 평가가 이제 갈수록 이제 AI 모델 지능 수준이 올라가면서 심플한 걸 넘어서게 됐어요. 그러니까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단순한 어떤 작업이 아니라 도메인 지식이 필요한 거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단순히 머신러닝에 정해진 폐쇄적인 작업이 아니라 오픈된 작업으로 다양한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힘들고 게다가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GPT 1점 버전 이상부터는 아예 그 내부 구조를 공개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내부 구조도 공개 안 하고 그, 안에 있는 확률 값도 제대로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더 알기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게다가 이 평가를 하기 위한 벤치마크도 기존의 벤치마크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모델이 성능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어드밴스드한 모델 벤치마크 계속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보시면 이제 평가용 막 논문도 계속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 모델의 어떤 개발이라던가 이런 그런 부분에 비교해서는 이 평가 쪽은 상대적으로 이 좀 현저하게 투자가 부족한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 방식이 약간 좀 게다가 또 평가 방식 자체도 아직 표준화도 안 돼 있고 체계가 안 잡혀 있어가지고 약간 퓨리스틱하게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사람이 뭐 선호도로 그냥 고른다거나 뭐 뒤에 설명이 나와요. 뭐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이라서 아직 체계가 제대로 안 잡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제 생각에 만약에 우리가 뭔가 이쪽 분야에 발을 담그고 싶다면 요 분야를 하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워낙 뭐 뒤에도 설명 나오겠지만 이 모델링 개발하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평가하는 데는 모델링 개발하는 데보다는 돈이 좀 덜 들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진출한다면 이쪽 분야가 발을 담그기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튼 평가형 전용 그 깃허브 저장소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문제점은 이제 체계적인 그 평가 대신 어떤 주관적인 임시 약간 표준화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AI를 사용해서 약간 좀 반복적인 AI 개선은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권장사항은 그래서 이제 저자가 얘기하는 건 약간 좀 투자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정부 차원에서 라는 거고 약간 좀 체계화된 그 평가 방법이라든가 접근법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지표가 평가를 하려면 평가 지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민박과 평가 지표는 이제 네 가지인데, 교차 엔트로피랑 당혹도랑, BPC, 비치 퍼 캐릭터, BPB, 비치 퍼 바이트라고 하는 요 네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사실 얘네들은 다 이렇게 거의 연관돼 있어요. 거의 다 연관돼 있어서 개념이. 예. 그래서 이제 우선 언어 모델에 대해서 특성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앞에 빠르게 좀 얘기 드렸지만, 결국 언어 모델은 조건부 확률로 앞에 있는 문맥에 나오는 토큰을 가지고, 그 다음 토큰을 나올 출현 확률을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교차 엔트로피가 뭔지, 당혹도가 뭔지 뒤에서 설명 계속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겠지만, 이 교차 엔트로피가 낮을수록 모델의 예측 능력이 뛰어나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제 그 모델은 학습 데이터하고 실제로 이제 예측해낸 모델의 그 아니, 예측해낸 데이터의 분포가 이렇게 어, 유사할수록 이제 그 성능이 더 우수하다라고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선 이제 엔트로피에 대한 키워드부터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엔트로피의 정의는 평균적으로 하나의 토큰이 포함하는 정보량을 의미하는 건데 이게 이제 뭐 되게 추상적이라 이해하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엔트로피가 높다면 각 토큰이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해서 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더 많은 비토가 필요하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낮은 엔트로피란 뜻은 정보량이 적고 예측하기 쉽다는 뜻이고 높은 엔트로피란 뜻은 정보량이 많고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 오른쪽에 그림 보면 얘가 이제 토큰이 이제 두 개짜리 그리고 네 개짜리인데 요 경우에 그 1과 2 중에 어떤 것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1비트, 그러니까 그 엔트로피 단위가 비트인데, 여기서 1비트를 가지고, 1비트라는 게 0하고 1이잖아요? 그러면 1비트만으로 이 두 개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른쪽 같이 이제 4개 토큰이 있으면 이 토큰을 구분하기 위해서 2비트가 필요해요. 2비트가 0하고, 예를 들어 00, 01, 10, 11. 그래서 2비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엔트로피가 작으면 작을수록 좀 더 정보량이 적은 거고 엔트로피가 크면 클수록 좀 더 복잡하고 정보량이 많은 거예요. 예측하기 힘들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교차 엔트로피가 교차 엔트로피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올 내용을 예측하는 난이도예요. 교차 엔트로피가. 그래서 이제 훈련 데이터가 P라는 분포를 따르고
이 모델이 추정하는 분포가 Q라는 분포를 가진다고 했을 때 학습 데이터의 엔트로피, 앞에 말한 엔트로피가 HP라고 하고 여기에 여기에 그, 그 학습에 쓴 데이터와 예측을 한 추정한 데이터의 그 분포의 차이, 이제 뭐 KL 발산을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가를 더해서 P와 Q의 교차 엔트로피라고 정의를 내려요. 그래서 만약에 예측을 한 놈이 학습한 거랑 분포가 거의 비슷해 라고 하면 이게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거는 학습에 사용한 P와 추정한 게 차이가 별로 없어. 그럼 이 거리가 작아지면서 이 두 가지가 교차 엔트로피가 거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실제로 학습을 할 때는 요 교차 엔트로피가 최소화가 되게 요 값이 그러니까 결국 이거 더하기 그 HP 더하기 요 거리이기 때문에 이 거리가 작아지도록 그러니까 전체가 작아지도록 즉 얘하고 같아지도록 학습을 해 나가게 되면 결국 모델의 추정해야 하는 값이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와 유사해지면서 뭐 성능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전처리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는 모델을 생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쭉 집어넣고 다음 걸 예측한다거나 아니면 마스크를 해놓고 그걸 채우는 걸 하고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키는데 그렇게 만들어낸 생성형 데이터, 생성된 데이터, 추론된 데이터가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하고 거의 분포가 유사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말을 만들어내거나 이해를 하는 걸 잘한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예전 책에 밑바닥 그 딥러닝에 요 교차 엔트로피 부분이 나왔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나왔냐면 확률 분포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YK라고 하는 게 신경망이 예측한 확률 분포고 확률이고 이 TK가 그 정답지의 그 원한 인코딩 값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한 인코딩이기 때문에 정답 빼놓고 나머지는 다 0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얘가 그러니까 정답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에요. 그래서 해당하는 정답 부분만 딱 남기고 나머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데이터의 교차 엔트로피 값인데 데이터셋 전체에 대해서는 그 데이터 샘플 전체를 다 더해서 평균 낸 게 이제 각 전체 데이터의 그 교차 엔트로피 평균이 되는 거예요. 교차 엔트로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 확률에 가깝게 정답이 나올수록 액조 확률이 정답에 가깝게 나올수록 이 오차가 작아지는 식으로 된다라는 거고요. 이 그래프는 이제 요게 마이너스 로그 붙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로그 그래프 이렇게 뒤집어지는. 아무튼 정답에 가까울수록 이게 작아지고, 그래서 작을수록 확률이 높을수록 잘 맞출수록 이 값이 작아지는 구조가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써서 이제 문자당 비트 수와 바이트당 비트 수를 계산을 해요. 방금까지 설명을 기반으로 이제 확장을 하는데, 그래서 교차의 엔트로피의 단위가 이제 비트예요. 비트고, 그래서 교차 엔트로피가 방금 뭐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교차 엔트로피의 단위가 비트인데,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그 교차 엔트로피가 6이다. 토큰당 6비트다 그러면 토큰을 표현하는데 6비트가 표현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토큰당인데 이거를 이제 토큰이 사실은 이제 그 캐릭터 어떤 워드 그 그렇죠. 코퍼스 내에서 토큰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문자별로 이제 쪼갠 게 이제 비트 퍼 캐릭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나누냐면 토큰당 비트수가 교차 엔트로피가 토큰당 비트수인데 그 비트 퍼 캐릭터는 이 토큰당 비트수를 다시 토큰당 문자수로 나눠가지고 토큰당 몇 개 문자가 있는가를 나눠서 이제 나눠주면 결국 문자당 비트수가 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그 토큰당 비트수 6인 경우에 만약에 평균적으로 토큰당 두 개의 문자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렇게 나누면 문자당 3비트가 된다. 근데 문제는 인코딩 방식에 따라서 다 제각각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엄밀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바이트당 어,
나누면은 이 그 문자가 캔슬아웃 하면서 바이트당 비트가 되겠죠. 그래서 BPB는 이런 식으로 바이트당 비트가 이런 식으로 나누면 된다. 그래서 이 인코딩 방식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그 BPB의 의미가 뭐냐면 모델이 그 1비트, 8비트, 그러니까 1바이트, 뭐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캐릭터 하나 표시할 때 1바이트를 표시해야 되잖아요. 이 8비트인데 이 BPB로 이제 BPB를 쓰게 되면은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이게 3.43비트로 원본 텍스트가 절반 이하로 압축이 되는 걸 의미한다. 라는 건데 사실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참고 삼아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뒤에서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앞에 있는 교차 엔트로피하고 엔트로피 위주로 설명이 나가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PP의 이 당혹도 퍼플렉시티. 이렇게 더 좋은데 요 설명은 좀 이따 그러니까 계속 이어서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뭐냐면 모델의 예측 불확실성을 측정하는 거 하시는데 그러니까 교차 엔트로피는 얼마만큼 예측하는 게 어렵냐고 이제 당혹도 퍼플렉시티는 이제 예측의 불확실성을 측정하는 건데 이 퍼플렉시티가 높을수록 그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데 더 많은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거고 낮을수록 예측이 더 정확하게 안정적이다 선택지가 적다는 뜻인데 사실 거의 제가 보기엔 되게 흡사한 개념이거든요. 거의 흡사해요. 왜냐면 그냥 거의 같은 값을 이제 그 지수화 시킨 것 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근데 의미가 뭐냐면, 교차 엔트로피가 예를 들어 2다. 그럼 토큰 하나 예측하는, 어느 모델이 예측하는데 이제 뭐 2다. 그 두 개의 토큰이 필요해. 비트가 필요해. 2비트가 필요해. 이런 의미인데, 이게 사실은 좀 더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려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게 2의 2승이기 때문에 4개의 선택지를 가진다.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차 엔트로피보다 당혹도가 좀 더 명확하다. 선택지의 개수 뭐 이렇게 하니까 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이때 이게 그 단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비트가 있고 하나는 넷이 있는데 미시 2인 경우를 비트라고 부르고 자연 로그, 그러니까 자연 상수 2를 쓸 경우에는 넷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에서는 이 교차 엔트로피를 계산의 편의성 때문에 많이 쓰이거든요. 그런데 그 PPL은 이 밑이 뭐가 되든 실질적으로는 결과 값이 같아요. 그러니까 강호도 선호되는 이유는 이 교차 엔트로피보다 그 퍼플렉시티를 많이 쓰이는 이유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이해하기 편한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 그 단위에 상관없이 값이 거의 유사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교차 엔트로피의 로그의 밑에 따라서 교차 엔트로피는 값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앞에 나온 수식인데 이 밑이 2냐 그 자연성수 영어 2냐 뭐 10이냐에 따라서 이 값이 다르게 값이 아예 바뀌거든요. 값이 바뀌는데 이 다운 퍼플렉시티는 이게 그 요 밑을 가지고 다시 똑같은 로그 값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게 로그하고 지금 같은 로그의 요 밑하고 밑이 이렇게 서로 캔슬하고 되면서 그 나머지 실제 값은 동일하게 근사값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게 그 단위에 상관없이 이거 무슨 이거는 그러니까 교차 엔트로피는 이제 단위에 따라서 이 밑에 따라서 단위가 막 바뀌는데 얘는 퍼플렉시티는 이거 밑에 상관없이 유사하게 나오기 때문에 또 좀 더 직관적이고 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호된다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퍼플렉시티 쓰게 되면 모델이 그 전처리 그러니까 프리트레이닝 된 모델이 이제 그 어떤 다음을 예측할 때 다음 토큰을 예측할 때 이제 선택지의 개수 건데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면 가질수록 선택지가 줄어들어서 좀 더 이제 성능이 좋을 것이다라는 거 예측을 좀 잘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델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데 이제 이걸 의미는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의미 설명드렸고 이거 어디다 쓰이느냐? 그러니까 이 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까 퍼플렉시티의 값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요인들이 뭐냐라고 보면 우선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가 구조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반적인 산문이나 이런 게 아니라 뭐 HTML 코드라던가 특정한 코드, 그러니까 어떤 규칙에 따른 코드일수록 예측이 쉽기 때문에 퍼플렉시티가 낮게 나오고요. 또 어휘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이제 선택지가 복캡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당혹도가 올라가겠죠. 선택지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애들 뭐 책에서는 뭐 동화책보다 뭐 전쟁과 평화 같은 책 텍스트가 좀 더 어렵겠죠. 예측하기가. 그래서 퍼플렉시티 올라가고 문맥의 길이도 긴 문맥을 쓰면 쓸수록 그 컨텍스트가 더 잘 전달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측하기 쉬운. 그러니까 짧은 텍스트가 오히려 다음에 오기 예측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짧은 문 같은 경우에는 변화 가능한 그 케이스가 많잖아요. 하지만 길면 길수록 문맥이 더 많이 전달돼서 그 퍼플렉시티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디다 쓰냐? 일단 모델 성능 평가, 프리트레이닝 모델의 모델 성능 평가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낮은 그거 모델의 성능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모델의 크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퍼플렉시티가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책에서 제공되는 테이블을 한번 표로 그려봤는데 모델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이렇게 낮아진다라는 거고요. 퍼플렉시티가. 그리고 이제 데이터 품질도 보면은 학습 데이터가 중복돼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번 이미 학습된 데이터를 추가로 뭔가 데이터를 넣어서 학습시키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 학습이 아니라 평가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미 뭔가 어떤 데이터 이미 한번 본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걸 테스트 셋으로 썼을 때 더 예측을 잘하겠죠.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데이터가 그러니까 퍼블릭트 낮으면 아 이거 혹시 학습에 쓰인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퍼플렉시도 쓸 수 있고 또 이제 신규 데이터를 추가 시에도 이제 그래서 이제 신규 데이터를 사용해서 학습을 시키려고 할 때 이걸 써도 되나 안 되나를 평가를 할 때는 이제 한번 그 돌려보고 넣어서 이제 한번 했을 때 신규 데이터를 써서 그 당혹도가 올라가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그러니까 모델이 한번 본 데이터인지 아닌지를 왜냐면 워낙 코퍼스가 크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이제 알고 넣을 수는 없잖아요, 데이터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스트 한번 해보고 신규 데이터를 추가한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또 어떤 텍스트가 너무 이제 뭐 AI가 의미 없게 만든 텍스트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때 그러니까 데이터 퀄리티를 평가할 때 퍼플렉시티 한번 돌려보고 모델이 봤더니 막 지나치게 과하게 높아라고 하면 이게 뭔가 그러니까 높긴 높은데 뭔가 과하게 높아. 라고 하면은 의심을 해보라는 거죠. 또 너무 과하게 낮아. 그러면 또 이미 봤던 그 데이터가 아닌가. 뭐 이렇게 의심을 하는데 데이터를 어떤 학습을 시킬 때 쓸지 안 쓸지 판단하는데 이 퍼플렉시티를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후속 학습과 엔트로피. 그래서 이제 방금 하면 사실은 전처리 단계 그러니까 프리 트레이닝 단계에서의 그 활용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그 지난 챕터 2에서 봤었지만 그 이제 후속 트레이닝 있잖아요. 그러니까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이라던가 그 리인포스 러닝 휴먼 피드백 같이 어떤 학습이 그 전처리가 끝난 모델을 이제 후속 작업을 통해서 결국 실질적인 그 다운스트림 그러니까 응용 어플리케이션에 정말 맞는지를 이제 파인 튜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 정신없이 왔는데 뭐 양이 많더라도 이해가 안 되시면 바로바로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퍼플렉시티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 품질을 검증하는 데 쓸 수 있다라는 사용사를 설명드렸고 근데 여기까지는 앞에까지 이제 그 모델 전처리 모델 단계에서의 활용인데 이제 후속 학습 포스트 트레이닝 결과에서는 이제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에트로피나 PPL 쓰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이제
그 개념 자체가 생성 모델에서 이제 다음을 예측하거나 할 때 혹은 학습 데이터 분포와 그리고 생성된 데이터 분포의 차이를 비교하는 이런 건데 후속 학습의 목표는 어떤 모델이 예측을 잘하는 게 아니라 모델이 얼마만큼 사용자의 입맛에 맞는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초점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결론만 말씀드리면 엔트로피나 PPL을 후속 모델의 그 성능 지표로 쓰기에는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쓰기 쉽지 않다. 그래서 다른 방식을 써야 된다는 게 결국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 그렇고 요거는 이제 책에 나오는 요 수식이 있거든요. 요 수식이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PPL을 이제 이해하기 위한 수식의 이해를 위해서 나온 페이지고요. 그래서 그 PPL 그 퍼플렉시티 자체가 이제 그 밑에다가 이 엔트로피를 교차 엔트로피를 넣었는데 교차 엔트로피의 수식이 이렇게 되는데 요 경우에 이제 로고하고 이 지수가 캔슬아웃 되면서 요거하고 캔슬아웃 되면서 그 또 로그 자체가 로그의 합이 로그의 곱이랑 같기 때문에 요 부분이 다 이제 곱해지면서 이 로그는 또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요게 안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마이너스는 이렇게 그 역수로 바뀌고 이 n분의 1은 그 위에 지수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요 식을 여기다 넣어서 정리하면 요 식이 된다라는 거 보여주는 건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결국 요게 이제 그 조건부 확률의 곱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의 곱이라고 하면 특정 토큰이 예측 확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해당 토큰의 예측 어려움이 증가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조건 그 이제까지 토큰이 쫙 왔을 때 그 다음에 예측하는 확률인데 그 확률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혹은 확률값이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확률값이 크다는 거는 이제 예측을 잘한다는 거잖아요. 크면 클수록 그거가 크면 이게 밑에가 분모가 크면 클수록 전체 값은 작아지니까, 그러니까 특정 확률 예측을 잘할수록 전체 PP 퍼플렉시티는 낮아지고 잘 못할수록 전체 퍼플렉시티는 커지는 이런 거를 그러니까 퍼플렉시티의 확률적 의미를 설명하는 장표다.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확률 값을 이제 기본적으로 로그 프로스로 하는데 왜냐면 그 로그 값을 취한 확률 값으로 하는데 이게 언더플로우를 막기 위해서도 있고 그 언더플로우 막는 얘기는 챕터 2에 나와요. 그 언더플로우를 막는 효과도 있고 어, 이렇게 조건부 확률 계산할 때도 이렇게 쓰이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GPT나 이런 데에서 그 오픈 AI나 이런 데에서 저희 확률값을 제대로 제공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쓸모가 없다. 너무 길게 설명했네. 아무튼 참고용 페이지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평가하냐? 그러니까 그 포스트 트레이닝 된 모델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정확 평가, 이그젝트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어떤 어, 모호함 없이 명확하게 어떤 딱 정답에 맞췄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기능적으로, 뭔가 펑셔널리 기능적으로 딱 원하는 게 딱 나오냐라는 거랑 또 하나는 이제 그 시밀러리티, 그러니까 얼마만큼 생성된 응답이 기준 정답에 가깝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교차 이게 아니라 이제 요걸로 평가를 이런 식의 방법을 써야 되겠다. 라는 건데, 근데 이제 여기 이 책에서는 초점을 이제 머신러닝의 어떤 정답이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개방형 텍스트를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개방형 응답, 생성형 AI 이점에서 요 두 가지를 한번 논의를 해보자라는 거고요. 우선 기능적 펑셔널 커렉트니스는 어떤 그러니까 후처리된 그 생성 모델이 의도대로 작동을 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웹사이트 페이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으면 그 요구사항을 주면서 만들어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요구사항을 만족했는가? 뭐 레스토랑 예약이면 정말 예약을 했는가? 성공했는가? 코드 생성 같은 경우에 코드의 어떤 유닛 테스트를 만들어서 유닛 테스트를 다 통과하는가? 이런 거를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한 이렇게 데이터 셋도 이미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이제 평가는 정량적으로 해야 되는데 정량적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쓰는 방식이 이제 패스 at K예요. 패스 at K. 이 패스 at K는 별게 아니라 이 K번의 기회를 주고 그 안에 모델이 정답을 맞추면 맞은 걸로 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 at K가 예를 들어 뭐 어,
5다. 그러면 5번을 실행을 해서 5번 안에 정답을 맞추면은 해결했다라고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패스의 키가 크면 클수록 따라서 확률이 올라가요. 무슨 얘기냐면 K가 1이면은 한 번 만들어서 한 번만에 맞출 확률이 이제 30%라고 하면 어떤 모델이 그러면 이제 K가 3일 경우에는 얘를 적어도 한 번만 맞추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모두 실패한 경우를 빼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3번을 했는데 모두 다 실패한 경우를 빼면은 뭐 빼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10번이면 더 많이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K가 클수록 회색 K의 값은 커진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 요게 이제 정확도, 기능적 올바름을 평가하는 방식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첨고 데이터의 그러니까 레퍼런스 데이터의 유사성인데 그러니까 그 질문을 주고 답을 만들 때 그 답에 그 답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와 얼마만큼 유사하는가를 측정해서 평가를 하겠다는 거죠. 이때 이제 그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그젝트 매칭이랑 그 어휘적 유사성, 의미적 유사성인데 그 우선 이그젝트 매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정확하게 딱 맞는 경우를 말해요. 예를 들어 뭐 2 더하기 3은 무엇이냐 그러면 5. 그 정답이 5라서 요랑 딱 매칭을 하면 맞았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심플한 건 괜찮은데 약간 복잡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뭐 심플한 거 심지어 심플한 것도 5라고 대답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답은 5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경우 이건 틀렸다고 하고 할 거거든요. 만약 답이 오면. 그래서 복잡한 문제일수록 이그젝트 매치는 쓸 수가 없다. 어휘적 유사성은 그러니까 정답하고 생성된 텍스트를 비교를 해서 그 안에 겹치는 어휘가 몇 개나 있는가를 본다거나, 요게 이제 엔그램 방식이죠. 그러니까 엔그램은 이제 요거를 이제 예를 들어 바이그램 같은 경우에 2개씩 끊어가지고 토큰을 만든 다음에 생성된 그 응답과 실제 응답 간의 요 바이그램을 비교해가서 이게 몇 개 겹치나 뭐 이런 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퍼지 매칭 같은 경우에는 그 토큰을 텍스트를 보고 이렇게 뭐 조금만 변경하면은 이게 똑같은가? 이거 수정 거리라고 하는데 이 수정 거리를 계산해서 생성된 텍스트가 얼마큼 유사한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하고 생성된 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어휘적으로 얼마큼 비슷한가를 보는 건데 이 방식으로 이제 이런 그 언어 모델 이렇게 많이 자연어 처리에서 많이 쓰이는 뭐 블로우라던가 이런 게 있죠.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유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텍스트 결과물이 사람이 원하는 거랑 좀 거리가 있을 수 있어서 예. 그러니까 이게 유사한데 그래서 뭐라는 거죠. 그래서 유사하긴 한데 의미가 전혀 달라. 이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생성 모델은 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의미적 유사성, 시멘틱 시밀러리티를 쓰는데 뭐 한마디로 말해서 인베딩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하고 생성된 모델에서 인베딩을 해서 잘 아시는 코사인 시밀러리티로 유사한 거를 얼마만큼 그게 의미론적으로 유사하냐를 보고 하는 거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앞에 있는 문제들에 대한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인베딩 모델의 품질에 따라서 결과가 왔다 갔다 하고 또 인베딩 자체를 또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인베딩 하고 또 그 유사도 계산해야 되고 그래서 계산 자원이 필요하다. 또 인베딩에 대한 소개인데 뭐 인베딩은 거의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 이건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이제 어떤 벡터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뭐 클립 같은 모델 그러니까 뭐 논문에서는 이 경우에 이제 이미지조차도 이렇게 유사하게 학습시켜가지고 텍스트와 그 이미지를 설명하는 텍스트와 이미지를 유사하게 어떤 벡터화 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그 모델의 평가 방법을 설명드렸고, 또 한 가지 이제 최근 들어 이제 AI 자체를 평가로 쓰기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혹시? 다들 듣고 계신가요? 질문 없으세요? 이거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래피 쓰고 막 그랬었는데 네. 이 LLM에서는 또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는 것처럼 이제 앞에 딱 봐갖고 반갑네 했는데 다른 이제 퍼블리시에 이렇게 다른 걸 사용하네요.
네, 결국 요 PPL 논문에서는 PPL 그 퍼플렉시티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비교할 때 지금 이 앞에서 그 바이트 퍼, 뭐, 뭐였죠? 네, 그 토큰에 따라서 음, 모델을 훈련할 때, 인베딩 할 때, 그 정해놓은 토큰 사이즈에 맞춰서 이게 음, 다 계산을, 크로스 엔트로피나 뭐, 그 PPL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네, 계산 단위가 이제 이 토큰 수에 따라서, 그리고 그 메모리 사이즈 생각하면 바이트, 뭐, BPP, P, BPC나 뭐, 음, BPP를 고려해서 뭐, 한 번에 올리고 뭐, 이렇게 테스트하고 뭐, 트레이닝하고 테스트하고 뭐, 이렇게 막 할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이게 그 모델별로 토큰 수, 그 입력 토큰 수 제한 있는 것들이 그냥 다르잖아요. 훈련시킨 사람들마다. 네. 그러면은 앞에 이 평가할 때 이게 비교가 되는 건가요? 음. 그게 달라도 비교는 모델이 달라도 PPL 위주로 하더라고요. 보시면은 이게 모델이 다른데, 아니 웨이트가 다르거나, 음, 보시면 이제 단위 PPL로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뭐 PPB도 있고. 그 입력하는 토큰 사이즈가 모델별로 조금씩 다를 텐데 그거는 영향을 안 주나 보죠? 평가할 때는 그 추정 그 단위 토큰당 이렇게 평균을 내버리는 거니까. 아, 앞에 그 BPV 뭐 이런 거 해서 평균 네. 내니까 그래서 그 길이는 사실 영향이 음, 없는 거. 음, 그렇군요. 네. 퍼플렉시티를 많이 쓰더라고요. 음, 네. 모델 비교할 때. 근데 이제 그러니까 프리 트레이닝 모델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근데 이제 그 포스트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 뒤에 나오는데 이거를 못 쓰고 그러니까 못 쓴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설명을 드렸고 여기서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엔트로피 축소라는 내용으로 설명이 되는데 결국 엔트로피라던가 PPL을 그 후속 모델에는 적용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후속 모델 목표 자체가 일단 레포트를 써줘라고 했을 때 그 레포트가 나오는데 그 레포트가 얼마만큼 사용자의 구미에 맞는지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떤 딱 이런 것처럼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네,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뒤에서 설명들이 이제 AI 평가자 쪽에서 그 얘기가 나와요. 그 저 네, 또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네, PPL을 프리에서 쓸 때는 네. 기존 데이터가 중복 데이터가 아닌지에 대한 체크할 때도 쓰고, 또 이제 데이터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제 당혹도가 올라가니까 그때 쓴다고 했는데, 그럼 그게 그냥 정말 눈에 띄도록 높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에 두 개 다 쓰면 이게 새로운 지식인지 아니면 의미가 없는 지식인, 그러니까 그게 텍스트인지. 약간 이제 휴리스틱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거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학습시키는데 엔간한 집에 있는 일반적인 GPU로 학습이 안 되거든요. 7비만 해도. 사실은 이제 그 휴지턱을 얻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리소스가 필요한데 우리 아무도 리소스를 안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휴지틱을 못 갖고 있는데 여튼 기본적으로 이제 몇 가지 적절한 걸 해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그 범위를 얼마만큼 넘어가느냐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네,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네요. 제가 학습을 해볼 수 없는 환경이라.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머신러닝을 할 때는 이제 공부를 한 다음에 집에 있는 컴퓨터로도 돌려볼 수 있었는데 그 막 7비 이런 거 뭐 이런 것도 예, 어지간한 걸로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작은 건 가능하겠죠. 뭐 1비나 뭐 1비나 이런 거. 예. 하여튼 근데 그런 건 네. 그 프리 때 모델 성능 할 때도 음. PPL을 많이 쓴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리 모델을 할 때는 이렇게 PPL을 기반으로 평가를 한다. 좀 네트워크가 또 문제라는데 잘 들리시나요? 잘 끊김없이 잘 들립니다. 들리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서 좀 퀵하게 왔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책이 이게 참 친절하고 좋은 책인데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죠. 그래서 혹시 다들 읽어보셨나요? 오늘 장표? 챕터? 보시면은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데 오늘 지금 방금 설명 어디까지 드렸냐면 여기까지 드렸어요. 여기까지 드렸고
요거 빨리 끝내고 설명드리고 빨리 끝낼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설명드릴 부분이 굉장히 핫한 부분이기도 해요. 아까 그 우성님도 설명을 이제 해주신 부분이 이제 그 테스트 타임 컴퓨터라고 챕터 2에 나오는 개념인데 결국에는 뭐 그 모델이 추론을 할 때 추론 과정을 얼마만큼 길게 가정하냐에 따라서 성능이 바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인데 이제 그 AI가 어떤 그 결과물을 내놓을 때 그 이제 그걸 평가할 때 이제 사람이 결국 평가를 해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하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어떤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 어떤 개방형 예를 들어 레포트를 만들어줘. 근데 레포트의 정답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뭐 어떤 사안을 놓고 레포트를 논문을 요약해줘. 이것도 사실 정답이 딱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국 사람이 보고 이거 좋아, 나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선호도 평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게 사실 제일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시간하고. 그래서 그 GPT-3 이후로 어느 정도 AI 모델의 성능이 올라간 다음부터는 이제 AI를 아예 그냥 평가용으로 쓴다. 이런 개념에서 많이 요새 이런 쪽으로 스타트업도 많이 나오고 있고 평가를 하기 위한 자동화를 위한 그래서 아마 회사에서도 뭔가 결과물에 대한 어떤 검증을 AI로 하는 식으로 시스템 구축을 앞으로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 분야가 굉장히 요새 활발하다. 스타트업과 연구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비용 절감, 절감이나 효율성 증대에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 왜 쓰냐? 평가 시간을, 그러니까 사람에 비해서 전체 수행 시간이 짧죠? 그냥 밤새도록 돌려도 되잖아요. 사람하고 다르게. 비용도 덜 들고, 그러니까 인건비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첨부 데이터 없어. 그러니까 레퍼런스 데이터, 그러니까 정답지가 없어도 AI가 알아서 결과물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척도로 유연하게 구미에 맞게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게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테스터를 하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 편향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그 사람의 그 학습 배경이라든가 뭐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근거 그런 거에 따라서. 하지만 이제 AI 모델은 기본적으로 그 다양한 그 대중이 만든 텍스트를 기반으로 학습해서 모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약간 좀 대중의 의견을 집약한 그런 어떤 편향이 좀 적은 사람보다는 개인적인 개인 편차보다는 적은 결과물을 내놓는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신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이 부분은, 그 신뢰성 부분은 뒤에서 다시 나와요. 이 문제가 있어서 뒤에 다시 나오고. 그래서 이제 심지어 이제 뭐 GPT-4와 인간 평가자의 일치율이 거의 85% 정도까지 올라간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 기능으로 이제 평가를 한 다음에 예를 들어 뭐요 텍스트를 주고 점수 매겨봐라고 한 다음에 그 이유가 뭐야? 이 평가 이유가 뭐야? 이렇게 이유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쓰냐? 쓰는 방법은 일단 얘를 AI를 가지고 응답 자체를 평가하는 거예요. 어떤 절대값으로 어떤 숫자로 표현하는 거. 이게 한 가지 방법이고 또 한 가지는 정답지를 주고 이거랑 비교해봐라. 그래서 정답지와 얼마만큼 가까운지를 평가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델이 여러 가지를 응답을 내놓게 해가지고 그 중에 어느 게 더 좋을지를 선호도 평가하는 거. 요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 세 가지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이게 이제 문제점이 하나가 근데 AI 쓰는 AI 모델별로 얘가 이제 문제는 이제 어떤 평가를 하려면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평가 기준이 미묘하게 다르다. 한마디로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뒤에도 나오지만 이 어떤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아직 체계가 안 잡혀 있어요, 표준이.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과의 그 응답의 연관성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질문에 대한 응답을 잘 반영하고 있냐, 뭐 그 정도는 들어가는데 이제 나머지는 좀 다양하죠, 모델에 따라서. 그래서 그럼 결국 어떤 식으로 이제 프롬프트를 작성하냐면 효율적인 프롬프트 작성 방법은 결국 AI한테 이제 질문을 주고 여기에 평가를 해라라고 할 때 이제 평가에 대한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하냐면 일단은 명확하게 작업이 뭔지 그리고 평가 기준이 뭐 이런 것들이 뭔지 그리고 점수를 어떻게 매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그리고 이제 예제도 포함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질문과 응답 간의 관련성을 뭐 점수를 매기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주면 잘한다. 특히 이제 그 결과가 보통 뭐 분류를 하거나 뭐 A, B, C 어디에 속하냐 아니면 뭐 이게 몇 점 점수가 얼마냐 아니면 뭐 연속적으로 뭐 0에서 1 사이에 뭐 어떤 연속값을 내놔라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 줄 수가 있는데 그 여기서 팁은 이제 그 어떤 텍스트 기반 평가 그 어떤 그러니까 연속값보다 이산적으로 그러니까 딱 떨어진 숫자로 예측한다는 걸 더 잘한다 뭐 이렇게 팁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짜서 모델을 예측하면 평가를 하면 되고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일단은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문제점이 신뢰성이 아까 있다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그 AI를 AI로 평가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동어 반복 같은 거라서 약간 이게 정말 학습 평가가 될까라고 보일 수도 있고, 또한 이제 AI 확률적 특징, 할루시네이션이라는 확률적 특징 때문에 특성 때문에 이게 할 때마다 평가가 달라져요. 이게 챕터 2에 나와요, 이게. 그래서 똑같은 레포트인데도 어떨 때는 똑같은 건데도 3점 주고 어떨 때는 5점 주고 막 이렇게 그런 확률적 특징 때문에 신뢰성이 부족할 수 있다. 게다가 이제 이게 비용도 만만치 않게 되죠. 그리고 또 이게 어떤 응답을 내놓을 때마다 평가하고 응답을 내놓게 되면 지연도 발생하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 이제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 예를 들어 뭐 다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샘플링에서 평가를 한다거나 그래서 모니터링 용도로만 쓴다거나 뭐 이런 식의 그 궁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판정제 불일치 문제라고 있는데, 그 평가와 평가 결과의 불일치, 그러니까 아까 방금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할 때마다 약간 좀 다르게 나온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은 약간 뭐, 할 때 약간 어떤 이그젬플을 같이 줘서 이런 어느 정도 균일하게 나오게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시드 값을 보정한다거나 뭐 이런 궁리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또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평가를 할 때 표준화가 안 돼 있어서 어떤 모델에서는 뭐 이런 점수 집계가 이렇게 나오고 어떤 데선 0에서 1 사이 실수값이 나오고 뭐 어디에선 yes, no, no 이런 식의 어떤 표준화가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어떤 평가 방법에 따라서 이거 바꿔야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판정을 할 때는 어떤 모델을 쓰고 어떤 식의 프롬프트를 썼는지를 좀 기록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야지 다 같은 기준을 놓고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또 비용이 증가하는데 그 판정자를 쓰게 되면 이제 AI를 가지고 판정을 하게 되면 비용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이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저렴한 모델, 예를 들어 GPT-4로 결과를 만드는데 뭐 GPT-3로 뭐 예측을 한다, 그러니까 미니로 예측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약한 모델로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처음 읽어봤을 때 이게 말이 돼? 라고 했는데 이제 앞에서도 잠깐 설명이 나왔지만 이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가수만큼 노래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가수가 더 잘하는지는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일반 대중도 그런 것처럼 이 평가를 하는데 되려 그 한정자, 그러니까 리소스가 적게 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뒤에 나오는데 그 얘기는 다시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AI를 가지고 저치를 쓸 때, 판정자를 쓸 때 편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편향이 있듯이 어떤 편향을 유의해야 되냐면 우선 셀프 바이어스, 자기 편향이 있는데, 모델이, 출력 결과물에서 자기가 직접 만든 결과물에 좀 더 높은 승률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편향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GPT가 좀 더 클라우드보다는 낫네요. 그리고 이제 위치 편향이 있는데 사람은 이제 최신성 편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일단 선택지 AR 비중이 어느 게 더 중요세요.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에 본 거를 선호하는 편향이 있는데 LLM은 그와 반대로 첫 번째 거를 좀 선호하는 편향이 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문제를 낼 때 좀 선택지로 좀 랜덤화해서 줘야 될 것 같다. 뭐 그런 얘기고. 또 장문 편향이 있는데 응답지가 긴 걸 더 좋은 응답으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제 이걸 보면서 제가 떠오른 거는 시험 볼 때 뭐 운전면허 시험 볼 때 모르면 긴 거 찍어라 뭐 이런 얘기 들었던 거가 떠올랐는데 하여튼 응답 품질하고 무관하게 LLM이 AI가 판정을 할 때 긴 거를 선호한다. 그런 편향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판정자의 유형이 어떤 모델을 판정자로 쓸 수 있냐라고 하면 이제 강력한 판정자. 그러니까 모델이 생성한 것보다 응답이 생성한 모델보다 더 강력한 걸 가지고 판정하는 경우.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비용이 좀 증가하겠죠. 또 강력한 판정자일수록 강력한 모델일수록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생성에 지연이 발생해요. 그리고 약한 판정자. 그래서 모델 응답을 생성한 모델보다 저렴한 판정자를 사용해서 네, 모델을 사용해서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비용과 지연은 감소할 수 있지만 판정의 정확성이 좀 저하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체 판정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용해서 그 자아 비판을 시키는 거, 자체 비판을.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약한 판정자 관련해서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말이 될까 했는데 뭐 이런 설명을 들으니까 왠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또 약한 판정자의 그 장점이랄까 강한 모델을 쓰는 거의 문제점이 뭐냐면 강력한 모델을 가지고 뭔가 생성을 하게 되면 그거보다 더 강한 모델이 없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모델을 생성하면 좋긴 한데 네,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다. 뭐 비용 문제도 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판정자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어떤 판정을 하냐면 일단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상 모델, 이 보상 모델은 챕터 2에 나와요. 그래서 그 프롬프트와 응답사항을 가지고 점수를 생성하는 보상 모델을 만드는 거랑 또 한 가지는 이제 첨조 기반 판정자. 그러니까 첨조 기반이라고 하면 정답을 주고 정답과 얼마만큼 생성된 응답이 유사한지를 만드는 판정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선호도 모델은 질문과 프롬프트와 질문을 줬을 때 응답을 여러 개 만들게 해서, 그러니까 모델별로 응답을 만들게 해서 이제 요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좋아라고 이제 선호도를 물어보는 판정자.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일단 이 책에서는 이제 이 부분의 선호도 모델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거 그 어떤 점수 기반, 그러니까 비교 평가를 하려면 일단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점수 기반 평가가 있고 비교 기반 평가가 있어요. 모델을 두 가지에 비교했대요. 점수 기반 평가는 각 모델별로 특정한 그 질문에 대해서 그 결과물을 점수로 뽑아내 가지고 내는 걸 말하는 거고 그래서 그 점수로 소팅하는 거고요. 비교 기반 평가는 두 모델을 그냥 응답지를 하나 주고 그러니까 두 모델로부터의 출력을 뽑아 가지고 그걸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GPT 쓰다 보면 응답이 두 개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느 게 더 좋으세요?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 비교 기반 평가로 유명한 게 이제 챗버 아레나라고 하죠. 요 되게 한 번은 보셨을 것 같은데, 요 사이트. 아이고, 요 사이트. 여기서 뭐 질문하면 응답이 두 개 모델 A, B로 나와가지고 어느 거 더 마음에 들어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리더보드도 있어요. 보시면 이제, 리더보드. 네, 이렇게. 비교 평가에서 리더보드 나오는데,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거. 근데 문제는 이렇게 비교 평가 같은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모든 질문이 선호도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휴대폰 방사선이 뇌종양과 관련이 있습니까? 뭐 이런 거는 뭐 선호도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정답이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렇게 가끔 GPT에서 응답을 두 개 물어봤을 때 어느 게 좋아라고 했을 때 뭐 다들 느껴봤겠지만 막 짜증이 나거든요. 내가 몰라서 물어봤는데 내가 두 개를 보고 비교하라고 게다가 길어. 막 이러면 막 사용자 자체도 응답 답을 모르는데 막 어느 게 더 좋냐고 막 물어보면은 내가 알면 내가 물어봤겠니라는 느낌이 들어서 사용자가 대충 답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렇게 선호도 비교해서 그럼 이제 A와 B 모델이 어떤 그 특정한 질문에 대해서 어느 게 더 좋냐 뭐 이렇게 선호도 승패율을 가려가지고 이렇게 모델을 선택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모델이 이렇게 여러 개 있을 때 이게 순위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모델이 두 개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어렵지 않은데 모델이 뭐 10개 막 30개 올라가면 이렇게 각각의 페어를 비교해가지고 승률을 계산해가지고 뭐 소팅을 해가지고 하는 게 쉽지가 않다. 왜냐면은 모델이 많을수록 비교해야 될 개수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간단해 보이는 아이디어지만 이 순위 매기고 평가하는 게
모델이 여러 개면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전이성 가정이란 걸 써가지고 이제 모든 경우를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모델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A가 B보다 좋고 B가 C보다 더 점수가 좋으면 A하고 C는 따로 테스트 안 해봐도 뭐 A가 C보다 좋아 뭐 이런 식의 전이성 가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테스트 과정을 좀 효율화시키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과연 이거를 쓸지, 뭐, 근데 그건 있겠죠. 매일 현업에서 이제 우리가 이거 쓸 때 어떤 모델들을 쓸까? 왜냐면 비용 문제상 이제 저렴한 모델들 중에 하나 골라야 될 때. 이럴 때는 테스트를 해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계속 나오지만 그 뭐 표준화 및 품질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 크라우드 소싱 그러니까 그 이제 이 경우는 뭘 말하냐면 이제 여러 명을 이제 모집을 사람을 모아가지고 모델을 평가하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다양성 측면에서 좋지만 이 사람마다 선호도가 다르고 막 퀄리티도 다르고 뭐 배경도 다르기 때문에 평가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 또 이런 경우에 평가할 때도 문제가 뭐냐면 이 단순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잘 풀지만 이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풀 수 없는 뭐 그런 문제를 못하게 데이터가 적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약간 퀄리티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데이터 크라우드 소싱을 하거나 했을 때는 프롬프트 내에서 좀 어려운 것만 골라서 평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평가하는 사람들이 약간 좀 신뢰할 수 있는 교육 받은 사람들을 쓴다거나 이런 식의 좀 뭐 퀄리티를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뭐 결국 비용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제 비교 평가의 문제가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모든 문제를 비교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결국에는 이제 그 모델별로 절대 평가로 점수화해서 이렇게 소팅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필요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고려할 만한 거는 이제 비용 편입 부분인데 이그 그러니까 모델의 A하고 B를 비교해서 뭐 B가 더 좋다고 평가는 나왔지만 그게 실제로 서비스 차원에서 정말 좋은지는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가가 모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나온 다음에 제 생각에는 A/B 테스트도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모델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걸 기반으로 또 A/B 테스트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평가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능 개선의 규모와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에 따라서 비용 대비 효과도 다르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평가하다 또 비용이 드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막 빠르게 왔는데 좀 이제 평가 부분만 좀 정리를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그런 뭐 문제점에 대해서 막 계속 얘기를 했지만 제 생각에는 AI 저지를 사용한 비교 평가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유일한 미래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뭐 메리트가 있다고 책에서는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우선 평가가 굉장히 용이하죠. 사람을 쓰는 것보다 어떤 그, 그 평가가 용이하고 게다가 이제 문제는 언젠가 모델의 성능이 인간 넘어설 때가 온다는 게 사실 이 부분이 전 제 인상 깊은 이 구절이 이 책에서 이번 챕터에서 가장 인상 깊었는데 언젠가 인간의 성능이 넘어서 모델이 나오더라도 이 비교 평가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비교 평가는 앞으로도 계속 쓰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 또 이 과정에서 이제 결국 그 선호도가 기준이 이제 인간의 선호도를 포착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A, B를 평가를 하는데 그 어느 쪽이 더 인간이 더 좋아할 것인가가 이제 평가의 그 기준이 되는 거고 또 이게 장점이 또 속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참조 기반 데이터, 정답과 얼마큼 유사한가 이런 경우에는 그 평가형 데이터셋을 가지고 교묘하게 이제 더 높은 그러니까 점수만 높게 하는 벤치마크만 좀 좋게 나오게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트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뭐 그냥 힘들죠. 그러니까 그래서 모델을 그냥 생으로 두 개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 리더보드 같은 경우에 좀 더 신뢰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뭐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 A/B 테스트나 뭐 기타 벤치마크 등에서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보면은 거기 보면은 이렇게 이게 지금 아까 그 비교 평가로 나오는 스코어 같은데 이거랑 기존에 다른 거랑 같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비교만 나오나? 비교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응, 응. 근데 비교평가해도 랜덤하게 결과가 조금씩 바뀌는 거 있어서 음, 좀 애매한 거 아니에요? 부트스트래핑처럼 뭐 음. 같은 종류의 질문도 뭐 한 뭐 1000번씩 돌려갖고 비교하거나 뭐 그렇게까지 할 것 같진 않은데 자원 문제 때문에. 그렇게는 힘들겠죠? 그렇게는 힘들 것 같은데.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딴 거보단 낫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음, 딴 거, 뭐 이런, 딴 거가 뭐 결국에는 정답과 얼마큼 결과물이 유사하냐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사실 쓰기가 쉽지 않아서. 자, 그래서 내용이 많지만 좀 빠르게 쭉 훑어봤는데 좀 요약을 하면 이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쉽지가 않다. 왜냐면 이제 결과물이 어떤 머신러닝처럼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개방형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 관련해서 또 어렵기 때문에 투자도 많이 안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 전처리 모델 같은 경우에 이렇게 퍼플렉시티나 크로스 엔트로피 같은 걸로 평가를 하지만 이제 후처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기능적 펑셔널 그러니까 기능적 정확성, 뭐 유사성 점수, AI 심판 기반 평가 이런 걸로 이제 하는데 특히 이제 AI 심판 기반으로 비교 평가를 많이 한다. 근데 뭐 네. 결국에 선호도 평가인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관련해서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이제 다음 장에서는 개방형 응답 어플리케이션의 평가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평가 파이프라인 구축. 그러니까 이걸 기반으로 이제 그러면 이제 평가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전체적인 개발 파이프라인 내에서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가 이제 주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누가 주시기로 했죠? 교재 안 했나? 응? 아, 우성님이시군요. 우성님이 이거 되게 많이 하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우성님이 이쪽에 거의 3주 연속으로 하신다고 써놓으셨네. 뭐, 그러시지만, 혹시 다른 분들도 하고 싶으신다고 뺏어가세요. 달라고 하세요. 네, 이렇게 마무리하고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여기까지? 질문이 없으신가요? 너무 방대해서 질문할 내용이 어려울 것 같긴 하네요. 네. 하여튼 여기까지 정리를 여기 마무리하고, 저희가 뭐 오늘 안 오신 분들도 많은데, 이제 신규로 오신 분들도 많고 해서, 한번 규칙을 한번 슬슬 정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한 거의 2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스터디 룰을 사실 이제까지 스터디 운영 규칙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만 잠깐 하고 마무리를 좀 했으면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단은 그러니까 대충 제가 떠올려서 해본 거예요. 우선 이제 스터디 시작하기 전에 불참하면 한번 카톡방이나 이런 데 한번 카톡방에 공지를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사실 근데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긴 한데 그래도 안 오실 때 한번 저 오늘 못 옵니다라고